불이 나는 원인을 보면은 사람에 의해서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이제 불이 나는 게 55%거든요. 사람에 의해서 부주의를 잡았다 하더라도 45%의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책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불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확산을 줄이는 방법이죠.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전전문가의 협회 이송규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산불 얘기, 대구 산불 얘기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진화율로 보면 지금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아침 8시 기준으로 보니까 82%였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 이제 10시 기준으로 92%. 제가 10시였죠. 네. 근데 어제 저녁에는 진화율이 20% 이내였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왜 진화율이 그렇게 낮았냐면 밤도 되었지만 바람 풍속이 많이 불었어요. 풍속이 초당 집중된 곳은 20m 정도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아침에 보니까는 풍속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네. 3m, 4m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이제 진화 인력들의 노고도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기후적으로 바람이 좀 낮아졌다. 그게 그건가요? 어제 오후 2시에 이제 발생한 산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4시간, 오후 6시에 산불 3단계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단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불이 나면 이렇게 하거든요. 소방청에서는 어떻게 이제 불을 끄겠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단계로 끄겠다, 2단계, 3단계로 끄겠다 분류를 하거든요. 네. 1단계로 끄겠다는 얘기는 자체 소방 인력으로 끄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불이 작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2단계는 인접 시도. 여긴 대구니까 뭐 경북이나 경남 소방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3단계잖아요. 4시간 만에. 그만큼 불이 확산되고 있으니 주변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소방 인력을 동원해서 불을 끄겠다는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그 정도, 예. 위험하죠. 그래서 연달아 이어서 또 전국 소방 동원령을 발령했지 않습니까? 3단계가 되니 전국에 있는 소방 인력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과정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4시간 동안에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게 진척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최근에 보면은 경상북도에서 네. 대형 산불이 있었고요. 뭐 어제도 이제 대구에서 네. 또 이제 발생이 됐는데 뭐라고 할까요? 산불이 대형화라고 할까요? 네. 이거에 대한 뭐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불이 나는 원인을 보면은 사람에 의해서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이제 불이 나는 게 55%거든요. 뭐 실화, 뭐 쓰레기 태우는 거, 논두렁 태우는 거 55%요. 네. 그러면 이제 45%는 사람이 아닌 어떤 시설이나 어떤 기후에 의한 것들, 간접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의 실화를 잡는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예. 굉장히 잡기 어렵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잡는다 하더라도 부주의를 잡는다 하더라도 45%의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럼 이 원인은 어떤 뭐 전선이라든지 바람에 전선이 날린다 할지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러면은 사람에 의해서 부주의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럼 45%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책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불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확산을 줄이는 방법이죠. 그럼 불이 딱 났을 때 우리가 실내에 불이 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죠. 근데 밖에도 외부에도 외곽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찰 있죠. 사찰 주변에 불이 나니까 사찰을 빙 둘러서 어떤 분수대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사각으로. 물이 계속 쌓아 올라오는 거예요. 네. 물이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스프링클러를 중요 시설 근처라든지 아니면 또 화재가 날 수 있는 위험 구역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산 중턱이든 어떠든 지하든 뭐 상부든 물이 발산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내화수림 때 나무에 불에 나무가 잘 타지 않는 나무 뭐 활엽수도 있고 침엽수도 있잖아요. 활엽수는 잘 안 탑니다. 네. 입이 넓어서 잘 탈 것 같지만 입에도 마르기 전에는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활엽수 자체는 나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단단합니다. 잘 타들어가지 않는데 네. 침엽수는
그 솔잎이나 이런 데 보면 가느다라잖아요. 네. 좀만 마르기 쉽고 그렇죠. 건조하고 또 솔방울 송진이 있고요. 또 자장개비들이 많고 또 수분이 없어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내화 수림대를 심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이 났을 때 우리가 그 고층 건물에도 안전지대 피난 대피 구역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산에도 1km 정도 된다면 한 500m, 600m의 공간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확산 금지 구역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인해서 뭐 임도를 뭐 넓힌다든지 새로 만든다든지 이쪽에 방어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좀 대책에 불이 났을 때 가장 확산이 안 되고 가장 진화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수립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또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가장 확산이 많이 되는 게 낙엽이 쌓여 있죠. 낙엽이 보통 1m 가까이도 많은 데는 쌓여 있다고 합니다. 낮은 곳에. 그렇죠. 근데 이 낙엽이 인화성 물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낙엽을 누가 수거도 못 합니다. 산림보호법 위반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낙엽도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거된 것을 퇴비로 활용하는 등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제 입구 같은데 낮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자주 들어가서 낙엽을 가서 연료도 사용하기 때문에 불이 나더라도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한 10분의 1 정도 훨씬 더 낮아지거든요. 재료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런 법률적인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낙엽 관련해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겉은 이제 불을 끈 줄 알았는데 네. 깊은 곳에서 아직도 불씨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그것이 다시 올라와서 산불이 그렇습니다. 나기도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을 이야기할 때 지표화, 네. 표면에 있는 불이라고 지중화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이제 땅 밑에 있다는 얘기죠. 말씀하신 대로 낙엽 밑에. 낙엽이 쌓이면 언젠가는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럼 여기에 이제 낙엽들이 따고 또 이 낙엽들이 쌓이잖아요. 쌓이면 이제 부패가 되겠죠. 네. 그럼 우리가 쓰레기장에서 화재가 많이 나죠. 이거 뭐냐면 쓰레기가 그 부패가 되면 메탄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불이 있으면 또 메탄가스가 있을 때 굉장히 또 확산이 빨라져 버려요. 이로 인해서 자연 발화도 발생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 사람들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 있잖아요. 낮은 곳에 있는 곳에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이걸 뭐 어떻게 뭐 활용하든지 이런 대책이 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산불만큼이나 또 요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주민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게 싱크홀, 네네. 땅꺼짐 현상이에요. 네네. 최근에 보니까요, 경기도 남양주에서 이제 아파트 주차장 바닥이요. 네네. 이게 갈라지고 하면서 무너지는데 이제 옹벽까지 같이 무너져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대피도 하고 난리 났는데 저희가 그 뉴스 영상을 네. 미리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아파트 주차장 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고 주차된 차들이 아슬아슬 걸쳐 있습니다. 이내 바닥이 무너지면서 차들이 폭삭 내려앉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이 옹벽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차량 6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이렇게 주차장 한쪽 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아파트 저층부로 위태롭게 난간이 휘어졌습니다. 남양주시는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우수관로를 따라 토사가 유출되면서 주차장 옹벽이 무너진 거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피해를 우려해 아파트 주민 120여 명에게 인근 화도체육문화센터 등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1991년 지어졌는데 남양주시는 먼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이제 보기만 해도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불안하기도 한데 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뭐 자주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네. 지금 우리가 저 아파트를 지을 때 원래 면이 약간 경사가 돼 있었어요. 근데 경사가 돼 있으면은 아예 경사면을 절개를 내서 평평하게 하면 되는데 굉장히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걸 이제 계단식으로 만듭니다. 네. 계단식으로 경사했는데 계단을 만들고 계단 만들고 그래서 밑에 부분에서는 건물을 짓죠. 아파트를 네. 짓죠.
계단을 만들고 윗부분에서는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로 부분에 계단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옹벽이죠. 그렇죠. 벽을 만들었는데 이 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벽이 무너지니까 아파트 건물 안으로 이제 흙더미가 넘어올 수 있는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 이제 돼서 굉장히 무섭고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저기 보니 상당한 높이도 한 1, 2m 정도 되는데 차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방송에도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91년도에 설치됐고 지금 30년이 넘었죠. 그래서 노후화가 되고 있는 이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난 이후에 지금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노후 어떤 옹벽, 경사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 전국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수 관로를 따라서 이제 토사가 네. 우수 관로가 이렇게 터지거나 네. 깨지면서 네. 거기서 이제 또 물이 이제 나오면은 토사가 이제 같이 쓸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옹벽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는데 그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토사가 되지 않도록 경사면이 있었으니까 아마 산에서 물이 오는 길은 어떤 도랑 있죠. 네. 도랑 이런 걸 만들었을 거예요. 네. 무슨 관로를 만들었든 외부로 되든. 근데 계속 이제 수십 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공기 중에 있어서 이제 이게 부식이 되죠. 예. 부식이 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예. 콘크리트 안에 이제 물이 좀 들어가겠죠. 그렇죠. 물이 들어가면은 이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시 빠질 때 흙이 나오겠고요. 네. 또 안에는 또 철근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철근이 또 부식이 되거든요. 근데 철근이 부식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면은 잘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 이제 철근이 부식되잖아요. 부식된다는 얘기는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산소와 화합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산소 화합됐다는 얘기는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맨 처음에 틈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철판이나 이런 대문 같은데 부식이 안 되게 하려면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잖아요. 이거는 공기 차단, 실드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기하고 차단시켜 부식이 안 되게끔. 네. 근데 맨 처음에 지금 우수 관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안에는 지금 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철근이 이상이 없었겠죠. 네. 근데 이게 녹시스러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되면은 철근이 2배에서 4배가 커집니다. 그러네요. 커지니까는 콘크리트를 또 틈을 만들어 버리겠죠. 거기서 물이 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간이 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네. 내일 모레면 이제 5월 아닙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또 장마가 시작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장마가 시작되게 되면은 물이 이제 또 많이 이제 집안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집안이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옹벽이 무너질 네. 수도 있고 뭐 이거 대책이 장마철 앞둬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수 관로를 만들었으면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떤 관로를 통해서 물이 이제 흘러 배수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식이 돼서 녹시스러서 틈이 있으면 그 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들어갔다 하면 또 다시 흙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우수 관로 용량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30년 전에 만든 용량과 지금은 기후 위기 변화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로 해서 굉장히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수 관로가 정상적으로 흠이 없다 하더라도 이 용량을 커버할 수는 있느냐 문제죠. 특히 요즘에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기록적으로. 보니까는 우수 관로 용량보다 오버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물이 넘쳐가죠. 넘치면 이제 흙을 또 흘러내리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가 오게 되면은 그나마 지금 부실화된 노후화된 이런 우수 관로 플러스 예상했던 비의 용량보다 많아지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이 플랜 B, 플랜 C를 세우지 않으면 네. 이와 같은 붕괴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나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봐야죠. 30년 전, 2, 3년 전에 있었던 거는 다시 이제 비용이 들어서더라도 기간이 필요하더라도 새롭게 해야만이 이런 붕괴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과연 자연재해냐, 사회적인 인재냐, 네.
쉽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서울 그 명일동에서 땅 꺼짐 현상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했는데 저희 KBS 취재진이요. 네. 당시 작업 일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입수를 해갖고요. 네. 그 했더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네. 특히 사업 지침을 잘 안 지켰다는 거예요. 네. 네. 뉴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름 20m의 땅 꺼짐 사고 현장 아래에선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KBS가 확보한 해당 공사 현장의 작업 일지. 땅 꺼짐 사고 20일 전인 지난달 4일 하루에 3.2m 터널 굴착을 진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공사 설계도상 이 구간에서 한 번 진행할 수 있는 굴착 거리는 0.8m. 공사 지침의 4배를 파낸 겁니다. 그 공법을 절차대로 했을 경우에 나올 수 없는 그 굴진 거리예요. 콘크리트가 제 강도를 갖기도 전에 또다시 굴착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침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 3.2m 굴착 공사는 집안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땅 꺼짐 사고 현장 바로 옆 주유소입니다. 이 주유소에서는 사고 발생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초부터 이렇게 바닥에 갈라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6일 주유소 측이 균열 신고를 했지만 공사 지침을 초과하는 굴착 공사는 땅 꺼짐 사고 전까지 6차례 더 반복됐습니다. 지난달 12일 작업 일지에는 터널에 물을 막는 차수 공사를 한 기록도 나옵니다. 상하수도관 파열의 전조로 볼 수 있었지만 굴착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현장 감리와 협의해 굴착을 진행했고 무리한 공사는 아니었다면서 차수 공사는 물이 셀 상황에 대비해 선제 대응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취재 기자 리포트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징조가 좀 있었다. 네. 사전에 있었다. 네. 두 번째는 뭔가 좀 너무 서둘러서 공사가 네. 진행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한 가지 거기다 더 붙이자면은 지금 물이 새는데 출구만 막아요. 아, 출구만 마지막 그라우팅 한다는 얘기는 지금 막는 작업이거든요. 그 물이 어디서 샜다는 얘기인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이 공사에서 물만 안 들어오면 된다. 네.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하 건설 공사의 현 주소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봐보죠. 그럼 네. 생각보다 네. 지침서보다 굴착 공사를 훨씬 더 빨리 진행한 거 아니냐?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굴착 공사, 우리가 굴진 공사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굴진에 나가면 나간 다음에 이 땅만 파는 게 아니고 지금 그림 나오잖아요. 예. 0.8m 둥그런 아크 있죠. 그 표준 지침이 0.8m. 그렇죠. 1m 이내 요 정도만 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굴착한 거 보면 3.2m. 그렇죠. 거의 4배 정도 그렇죠. 더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저 0.8mm란 얘기는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짧아요. 짧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저기에 토사가 응진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크 있죠. 둥그란 아크 부분. 예. 이 아크 부분 콘크리트 작업을 철저히 하고 전진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기에 있는 작업자들은 4배 빨리 3.2m로 가버렸다는 얘기죠. 예. 근데 저기 작업자뿐만이 아니고 작업자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예. 저 작업을 하려면은 작업의 현장 소장 있죠. 예. 현장 소장이 오케이가 돼야 됩니다. 음. 그러면 현장 소장이 오케이가 되면 감리 감독 있죠. 네. 이 공사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독하는 감리 단장이 또 있어요. 그렇죠. 단장이 오케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작업이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래픽 지금 보여주는 거 보면요. 네. 3월 6일이죠. 균열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됐어요. 네. 그 전에 이제 3월 4일 날 3.2m 굴착이 있었고 네. 6일 날 균열 신고. 그러고 나서 이제 10일, 11일 파란색으로 보이는 네. 거죠.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거거든요. 결국 3월 24일 날 땅 꺼짐이 이제 발생이 된 네. 거죠. 지금 야, 6차례나 이렇게 그렇죠. 진행이 7번. 됐다. 그러니까요. 된 지금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0.8mm를 굴진을 전진하라고 했는데 3.2m 가는 것이죠. 저런 굴진 공사는 지금 앞으로 나가서 늦어서 문제 되는 것보다
앞으로 빨리 진척이 돼서 문제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땅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한 다음에 전진을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준비 없이 지금 막 파고 나가서 지금 묻혀버린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전 무지라기보다는 안전 저는 부주의 불감증으로 좀 보고 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저거 하면 지적할 수 있을 거예요. 전부 감독이나 어떤 현장 소장이나. 근데 내가 하면 괜찮다 하고 했기 때문에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네. 좀 전에 이제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우리 취재 기자가 네. KBS 기자가 시공사 측에다가 물어봤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빨리 했냐 네. 했더니 현장 감리하고 협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공사는 아니다. 그렇죠. 이제 현장 소장은 감리한테 승인 받았다고 감리한테 이제 핑퐁 치고 감리는 뭐 현장 소장이 올라오니까 사인했다라고 하는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떤 궁색한 어떤 변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공사 발주처는 서울시 아닌가요? 그렇죠. 아마 여기서 할 때 지금 도시철도 공사기 때문에 서울시인데 서울도 도시기반공사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아직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아직 어렵다. 근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사 중이기 때문에 뭐 명확한 건 없지만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문제가 되죠. 저기 보면은 지금 설계 도면대로 잘못됐잖아요. 근데 설계 도면은 지금 0.8로 돼 있는데 뭐 감리의 승인을 받아서 3.2m, 뭐 4.8m로 갔다. 이거는 그러면 도면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아니죠. 도면대로 안 했기 때문에 현장 소장과 감리는 문제가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형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업무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죄가 돼 있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2년이 되고 있는데 이제 중대시민재해입니다. 네. 시민재해로 사망자가 한 명이 이제 발생했거나 이랬을 경우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는데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때거든요. 근데 공중이용시설에 도로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아, 지금 현재 법에. 예. 그래서 이제 법을 급하게 어떤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빠졌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신속하게 지금 공중이용시설이 왜 도로에 포함이 안 되냐. 도로 터널은 교량이나 터널은 포함이 돼 있는데 도로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빨리 이것도 개정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한번 좀 저희가 바꿔서 네네. 다른 또 재난안전과 관련된 소식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요. 그런 적 없으세요? 이제 밖에 나갔다가 베란다 갔다가 문이 갇혔어요. 그 들어올 수도 없고 뭐 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난처할 때인데 최근에 보니까 서울 종로구 아파트에 사시는 한 할머니가 네네. 베란다 갔다가 문이 닫혀갖고요. 그러니까요.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밖에 계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뉴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019년 준공된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지난 주말 13층 베란다 밖으로 영문을 알 수 없는 옷줄이 길게 내걸렸습니다. 근처를 순찰하던 예리한 눈썰미의 경찰은 구조 신호란 걸 직감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들리세요? 할머니 잠깐 계세요. 갇히신 거죠? 찾아가 보니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가 베란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기 할머니! 저 집 비밀번호가 뭐예요? 비밀번호 1, 2개 또 0! 0이 3개예요? 18시간, 1박 2일 동안 밤새 베란다에 갇혀있던 할머니는 그렇게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전날 오후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러 나갔다 방범용 문이 닫히면서 잠겨 그대로 갇힌 거였습니다. 시간 될것 같은데 이걸 지금 보내주세요. 휴대전화도 없던 상황, 크게 소리도 외쳐봤지만 아파트가 왕복 4차선대로와 닿아 있어 다급한 구조 요청은 주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까지 내렸던 새벽엔 모기장에 들어가 버티며 구조를 기다렸는데 천만다행 옷줄을 본 경찰 덕분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방범용 베란다 문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땐 문이 열리지 않아 주의하지 않으면 누구든 갇힐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베란다에 나갈 땐 휴대전화를 반드시 챙기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참 천만다행인 게 네. 그래도 이 경찰관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거 상황을 빨리 파악해갖고 네. 구조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황에서 보면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이런 위급한 상황에 밖에 나갔다가 베란다에 나갔다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아무리 소리쳐도 이제 들리지 않고 여기서 가장 이제 잘했던 것은 이제 골든 액션 하지 않습니까? 네. 할머니의 그 골든 액션. 70대 지금 독거 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분께서 지금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소리쳐도 안 되고 그래서 네. 옷가지를 묶어서 내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1차적인 골든 액션이 있었고 2차적으로 이제 가장 또 칭찬할 골든 액션은 경찰에 이제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 할머니의 그 골든 액션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그 골든 타임에 경찰이 또 보지 않았으면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중요하고 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 아까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휴대폰을 들고 가는 것도 좋지만은 휴대폰을 이제 들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게 항상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어떤 방법들을 좀 또 강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대책을 이제 필요하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이제 자동 도어록 네. 이게 이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요, 옆집하고 또 네. 윗집 아래층 간의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해서 튼튼하게 짓는 네. 거는 좋은데 네. 그래도 급할 때 뭐 이렇게 두들기고 하면 옆에서 네. 좀 알아들었으면 좋을 것 그런데요.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집을 잘 지었죠. 그래서 방음까지 이런 되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안에서 지금 만약에 자동 도어락이 고장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이런 생각만 하거든요.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가겠다. 이거 걱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안에서 이제 밖으로 못 나오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금 광주의 장년에서 보면은 이제 애 아빠가 이제 그 육아휴직으로 자기 애 엄마는 이제 직장에 나갔고 애 아빠가 이제 애를 돌보요. 갓난 애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실에 놔두고 아빠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려고 딱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되잖아요. 네네. 얘밖에 없는데 예. 밖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었는데 얘 엄마가 이제 집안에 CCTV가 있었어요. CCTV로 보니까 얘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CCTV를 보고 다 집에 오니 지금 화장실에 아빠가 갇혀 있는 거예요. 얘는 뭐 울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119에 신고를 해서 이제 탈출하게 됐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수능날 항상 이런 게 보거든요. 뭐 작년 이런 데 없었지만은 재작년도에는 수능일 날 네. 아파트 문이 고장 나가지고 119 온 사례가 거의 뭐 매년 1년에 한 번씩 건너뛰어서 1년에 한 번씩 있는 정도였어요. 네. 딱 그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그 문이 닫혀서 못 나오는 경우인데 이 안타까운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인천에서 이제 그 7살하고 9살 먹은 애가 이제 엄마가 없었겠죠. 불이 났는데 그 도화 입구에서 문을 못 열고 거기서 이제 사망한 아유.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동 도어락이라는 게 네. 아파트만에 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있죠. 차량 같은 데도 또 문제가 그렇죠. 되지 않나요? 그렇죠. 차량이 이제 차량에서도. 고장 나서 그냥 딱 그렇죠. 잠겨버리면 이것도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테슬라 그 차량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이게 불이 났거든요. 전기차요. 예. 근데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전기가 스톱되니까. 그래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바뀌었는데 지금도 이제 옛날 테슬라 이게 안 된 경우는 안에 있는 배터리가 전기가 다 아웃됐을 때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물론 이제 유리창을 깨면 되겠는데 뭐 쉽지 않거든요. 유리창 깨는 게 뭐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 꼭 필요하고요. 또 집에서도 이제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갖고요. 만약 그렇게 자동 도어락이 고장 나거나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이제 알려야 되거든요.
이제 알리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제 베란다에는 이제 밖으로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베란다 사람한테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같이 이 할머니의 경우같이 어떤 옷가지나 네. 아니면은 무슨 소리를 낼 수 있는 뭐 휴대폰도 뭐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화장실에 들어갔다 혼자 사는데 네. 이랬을 때 휴대폰도 안 가지고 왔다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소리로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소리를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밀폐돼 있잖아요. 네. 맨 처음에는 괜찮거든요. 근데 산소가 점점 부족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숨을 쉬려면 실내에 있는 화장실 안에 있는 이제 산소를 흡입되고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하잖아요. 산소 농도가 점점 떨어지죠. 이제 산소가 없어서 이제 실신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대비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에너지 축적을 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한다면 낮보다는 밤이 더 좀 좋습니다. 아, 왜냐하면 아무래도 낮에는 조용하니까요. 네, 밤에는 조용하니까 이 아래로. 그래서 어떤 도구가 있으면 도구를 한다든지요. 요즘 그래서 그를 대비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화장실에 그 새로운 어떤 건축물들에는 외부로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 안에다 호루라기를 좀 준비해 놓는다지요. 아, 아니면 어떤 뭐 장비 소리가 나는 어떤 망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갖고 보관하고 이런 만에 하나 이런 사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또 중요한 우리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애들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또 당황하고 노약자들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금 현 집에서 이런 것을 대화하는 것도 좋은 어떤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성규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